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내 딸이 상복을 입었다.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새까만 상복을.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딸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을 때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28회를 키운 내 딸이 이토록 단단해진 줄 몰랐다. 아니, 알았어야 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니까.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 세우며 자란 아이니까. 결혼식장 앞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부가 미쳤나? 무슨 퍼포먼스? 불길한데. 나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떨리는 건 나였다. 딸은 흔들림 없이 식장 문을 열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딸이 3달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밤마다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녹음기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긴 통화를 하던 걸. 처음엔 결혼 준비인 줄 알았다. 행복한 신부의 설렘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딸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를 들었다. 네, 확실합니다. 제 아버지가 첫 번째 피해자였어요. 2017년 3월 그 투자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2017년 3월 남편이 사라진 그 달.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달.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투자한 것 같아. 그게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투자금 5억. 우리 집, 가게, 아이 학자금까지 모두 담보로 맡긴 돈. 한순간에 증발했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편은 견디지 못했다. 나는 딸에게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투자 사기에 당해 우리가 망했다는 걸. 그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만 했다. 16살 딸아이에게 아버지가 사기꾼들에게 속아 모든 걸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딸은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그 사기꾼이 바로 지금 저 식장 안에서 신랑 자리에 앉아 있는 민준이라는 걸. 아니, 민준이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사실은 그때 그 회사를 세탁해서 만든 후속 조직이라는 걸. 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했다. 그 남자를. 엄마, 저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더 기회를 줬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사과하라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딸이 약혼식 다음 날 내게 말했다. 눈물을 흘리며. 근데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그건 내가 물려받기 전 일이라고. 나는 몰랐다고. 엄마, 거짓말이에요. 다 증거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구나. 딸의 마지막 심판대. 나는 딸의 검은 치마폭을 매만지며 물었다. 후회 안 하겠니? 딸이 웃었다. 슬프지만 단호한 미소였다. 엄마, 이건 아빠의 장례식이에요. 8년 늦은. 그리고 엄마와 저, 우리의 부활제예요. 식장 문이 열렸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 대신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내 딸이 걸어 들어갔다. 상복을 입고 당당하게.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역시 상복을 입고.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애도하고 산 자를 심판한다. 2017년 3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날 아침을 기억한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던 모습을.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가 말했다. 설렘과 긴장이 섞인 목소리였다. 이번 투자 성공하면 우리 딸 대학 등록금 걱정 끝이야. 나는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다. 그 회사 믿을만해? 남편은 웃었다. 소개해준 사람이 대학 선배거든. 걱정 마. 이미 몇 명은 수익 냈대. 그게 시작이었다. 열흘 뒤 남편은 통장을 들고 돌아왔다.
5억이 빠져나간 통장을. 집 담보대출 3억, 가게 저당 1억 5천, 딸아이 학자금, 보험 해약금 5천만 원. 우리가 20년간 모은 전부였다. 회사 연락이 안 돼. 남편의 손이 떨렸다. 사무실 가봤는데 텅 비어 있어. 선배 전화번호도 먹통이고. 나는 그때도 남편을 다독였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사흘 동안 남편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경찰서, 금융감독원, 변호사 사무실. 하지만 돌아온 건 절망뿐이었다.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대. 추적이 불가능하대. 피해자가 우리만이 아니래. 다들 포기했대.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남편은 사라졌다. 강가에서 발견된 건 저녁 무렵이었다. 주머니에서 나온 쪽지에는 단 한 줄. 미안해. 나 때문에. 16살 딸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거짓말을 했다. 딸은 울면서도 꿋꿋했다. 엄마, 우리 이겨내요. 아빠가 보고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추락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게도 문을 닫았다.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다. 딸은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며 주말마다 전단지를 돌렸다. 8년이 흘렀다. 딸은 28이 되었고 나는 50을 넘겼다. 좁은 투룸 월세에서 둘이 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딸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겨우 차렸다. 가난했지만 우린 살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를 데려왔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잘생기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엄마, 제 남자친구예요.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핀 행복한 미소를 보며 나는 울컥했다. 민주는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를 나와 투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다. 장모님, 제가 잘할게요. 지은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말투는 진실되어 보였다. 6개월 뒤 두 사람은 약혼했다. 민주는 너무 잘해줬다. 우리 월세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줬고 내 반찬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줬다. 다 가족인데요. 그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 같은 가난한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미안했다. 그런데 약혼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딸이 내 방에 들어왔다. 새벽 3시였다. 엄마 깨어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불을 켜자 딸의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엄마, 진짜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맞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그걸 물어? 딸은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다. 낡은 신문 스크랩과 경찰 조서 사본들이었다. 저 알아요. 다. 아빠가 투자 사기 당해서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알아요.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민준이 오빠 만나고 나서 우연히 오빠 회사 이름 검색하다가 그 이름이 자꾸 이상한 기사들이랑 엮여 나오더라고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녹취록들. 엄마, 민준이 오빠 회사요. 8년 전 아빠를 속인 그 회사예요. 이름만 바꿨어요. 대표만 바뀌었어요. 하지만 실소유주는 똑같아요. 민준이 오빠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민준이 오빠가 물려받아서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세상이 멈췄다. 4개월 동안 조사했어요. 사설탐정도 고용했어요. 제 월급 다 쓰면서 엄마 확실해요.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자기 회사가 뭘 했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알면서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럼 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지금까지 사귄 거야? 왜 약혼까지 한 거야? 딸이 나를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8년간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기가 담겨 있었다. 기회를 준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고, 사과하라고, 피해 보상하라고. 사랑했으니까, 정말 사랑했으니까 믿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다를 거라고, 물려받은 회사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거라고.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 회사 과거에 문제 있었던 거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때 일은 나랑 상관없어. 난 깨끗해. 엄마, 이 사람 사무실 서랍에서 찾았어요. 피해자 명단. 거기 아빠 이름 있었어요.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결혼식 올릴 거예요. 근데 웨딩드레스는 안 입을 거예요. 상복 입을 거예요. 그리고 식장에서 다 폭로할 거예요. 피해자 가족들 다 초대했어요. 언론도 부를 거예요. 그럼 너는? 저요? 전 괜찮아요. 딸이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은 이미 끝났어요. 진실 알고 나서. 근데 엄마, 이대로 보낼 순 없어요. 아빠가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나는 딸을 껴안았다. 8년 동안 혼자 버텨온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해진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도 같이 갈게. 내가 말했다. 엄마도 상복 입을게. 우리 둘이 함께.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의 복수, 우리의 정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8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새벽이었다. 새벽의 고백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 지은이는 매일 아침 민준에게 다정한 문자를 보냈다. 오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저녁에는 그와 데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시댁 어른들을 만났다. 완벽한 예비 신부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집 거실은 작전 본부로 변했다. 엄마, 이거 봐요. 지은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민준이 오빠 회사가 지난 5년간 운용한 펀드 내역이에요. 총 347명의 투자자, 평균 투자금 2억, 약속한 수익률은 연 20%. 근데 실제로 배당받은 사람은 단 17명 뿐이에요. 나머지는 증발했죠. 초기 투자자 몇 명한테만 돈 돌려주고 그걸 홍보해서 신규 투자자 모으는 거예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아빠 당했던 그 수법 그대로. 나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 어려워요. 다들 투자 계약서에 사인했거든요.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투자 실패로 처리될 수 있어요. 게다가 피해자들 대부분이 이미 포기했어요. 부끄러워서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그럼 어떡해? 지은이가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준이 오빠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증거. 회사 내부 문서, 녹취록, 이메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나를 똑바로 봤다. 피해자들의 증언, 살아있는 목소리.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딸이 정리해준 피해자 명단을 들고 하나하나 찾아갔다. 쉽지 않았다. 대부분이 연락을 피했고 만나줘도 경계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영수 씨였다. 50대 초반의 남자로 퇴직금 전액인 1억 5천을 날렸다고 했다. 뭐하러 찾아왔어요? 그가 냉랭하게 물었다. 경찰도 변호사도 다 소용없었어요. 그냥 잊고 살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간절히 말했다. 제 남편도 피해자였어요. 8년 전에 그 회사 때문에 목숨을 끊었어요. 김영수 씨의 얼굴이 굳었다. 8년 전이요? 네. 그때는 회사 이름이 미래에셋 투자자문이었어요. 지금은 프라임헬스 자산운용이죠. 간판만 바꿨어요. 수법은 똑같아요. 나는 남편의 사진과 옛 계약서를 꺼내 보였다. 김영수 씨의 손이 떨렸다. 이 새끼들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 딸이 그 회사 대표와 결혼하려고 해요. 뭐라고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다. 딸이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됐는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김영수 씨는 말없이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이 언제죠? 석 달 뒤요. 5월 14일. 그날 제가 가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퇴직금을 날린 김영수 씨, 아들 학자금을 잃은 박미경 씨, 부모님 간병비를 떼인 최진호 씨, 모두 민준의 회사에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이었다. 한편 지은이는 민준의 측근으로 파고들었다. 회사 직원들과 친해지고 회식 자리에도 함께했다. 사장님 와이프 될 사람이니까 미리 친해지자며 스스럼 없이 다가갔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엄마, 이거. 지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왔다. USB 하나를 내밀었다. 민준이 오빠 사무실 컴퓨터 백업해뒀던 이메일들이에요. 파일을 열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민준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들이었다. 고령 투자자 타겟으로 홍보 강화. 판단력 약한 사람들이 먹히기 쉬움. 이번 달 목표 50억. 못 채우면 다들 알지? 수당 없음. 계약서 재무제표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 제대로 읽는 놈들 거의 없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민준이 아버지에게 보낸 이메일. 아버지, 예전 피해자 리스트 좀 보내주세요. 재접근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요. 시간 지나면 또 투자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나는 화면을 보며 몸이 떨렸다. 이 인간이 진짜 엄마, 이거면 충분해요. 사기 의도가 명확하잖아요. 게다가 지은이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녹취록도 있어요. 회의 때 녹음한 거.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없게 계약서 만들었으니 떼먹어도 돼 이런 말들. 하지만 나는 뭔가 찝찝했다. 이걸 어떻게 얻은 거야?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도와줬어요. 누구?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이수진 씨, 경리부 직원인데 민준이 오빠한테 성희롱 당했대요. 증거 잡으려고 몰래 녹음하고 자료 백업해뒀던 거예요. 제가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됐어요. 그분도 복수하고 싶어 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위험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배신하면. 안 해요. 이미 확인했어요. 이수진 씨, 오빠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있어요. 진심으로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은이가 쓸쓸하게 웃었다. 전 이제 배신은 익숙해요. 그날 밤 우리는 최종 계획을 세웠다. 결혼식장에는 두 부류의 하객이 올 것이다. 민준 쪽 사람들, 투자자들,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그들은 화려한 신랑의 성공을 축하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 피해자들, 언론인들, 변호사. 그들은 진실을 폭로하러 올 것이다. 식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지은이가 메모를 정리했다. 신부 입장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 근데 드레스 대신 상복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예요. 그때 제가 선언해요. 이 결혼은 죽은 결혼입니다라고. 그 다음은
엄마가 나서요. 아빠 이야기, 8년 전 진실, 그리고 피해자 한 분씩 증언하시는 거예요. 다 끝나면 이수진 씨가 증거자료 공개하고 변호사가 고소장 낭독. 민준이는 도망치려고 하겠죠. 근데 지은이가 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다. 김영수 씨였다. 식장 출구마다 사람 배치했습니다. 못 나갑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지은이가 나를 안았다. 엄마, 우리 8년 기다렸어요. 조용히 고소해봤자 또 빠져나갈 거예요. 돈 있고 변호사 좋고 증거 인멸하면 끝이에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수백 명 앞에서 언론 카메라 앞에서 폭로하면 도망칠 곳 없어요. 그리고 딸이 조용히 덧붙였다. 엄마, 전 진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더 용서 못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릴 이용한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도 너만큼 분해. 그 인간이 내 옆에서 웃을 때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구역질 났는지 몰라. 조금만 더 참아요, 엄마. D-Day까지 2달. 우리는 밤새 리허설을 했다. 누가 언제 뭘 말할지, 증거는 어떻게 공개할지, 예상되는 변수들은 무엇인지 완벽해야 했다. 단 한 번의 기회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웨딩홀 최종 점검 가자. 우리 결혼식 진짜 멋있게 만들어 보자. 딸이 밝은 목소리로 답했다. 좋아요, 오빠. 기대돼요. 우리 결혼식 정말 모두가 기억할 만한 날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가 나를 봤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그래, 기억될 거다. 민준, 너의 파멸이, 우리의 정의가.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 지은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이수진 씨한테 연락이 안 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꺼져 있어요. 회사도 무단결근이래요.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엄마, 뭔가 이상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이수진이 회사 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됐다는 것이다. 민준의 회사에서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 말도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이수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USB는? 이메일 증거는? 제 노트북에 백업해뒀어요. 근데 엄마, 이수진 씨가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들킨 거 아니에요? 바로 그날 저녁 민준이 집으로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다. 장모님, 지은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거실에 앉은 민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격리 직원이 횡령하고 도주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직원이 최근에 지은이랑 자주 만났더라고요. 회식 자리도 그렇고. 지은이가 태연하게 답했다. 회사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제가 곧 그 회사 사장 부인 될 사람인데 당연하잖아요. 그렇겠죠. 민준이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았다. 근데 말이야, 그 직원 컴퓨터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회사 기밀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있더라고요. USB로.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끼어들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으시면 다행이죠.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요. 지은이가 회사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뭘 조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가 나가고 나서 지은이가 무너졌다. 엄마, 들킨 거예요. 어떻게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나는 딸을 진정시켰다. 증거가 있다면 경찰을 데려왔을 거야. 지금은 떠보는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사흘 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영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저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회계 감사가 들어왔어요. 제가 탈세 의심을 받는데요. 이상하게 타이밍이. 김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어젯밤에 집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계속 저 지켜보고. 무서워요, 사모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다. 박미경 씨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에 있다고 했고, 최진호 씨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엄마.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오빠가, 아니,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릴 막으려고.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던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 건은 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분명 도와주신다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프라이멜스는 우리 로펌의 주요 고객사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민준의 회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법조계, 재계, 언론까지. 그들은 이미 방패막을 쳐놨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지은이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민준이었다. 말도 안 돼요. 지은이가 경찰서에서 항변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여줬다. 민준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인데요. 당신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비방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 IP 추적 기록도 있고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 횡령 사건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수진 씨 통장으로 당신이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데요. 지은이가 당황했다. 그건 사설탐정 고용비였어요. 이수진 씨가 추천해줘서. 사설탐정이요? 무엇 때문에 사설탐정을 고용하셨죠? 약혼자를 조사한 겁니까?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모든 게 역이용당하고 있었다. 우리가 찾은 증거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고소는 취하할 수 있어요. 그가 말했다. 조건이 있지만. 무슨 조건? 결혼식 조용히 진행하는 거. 이상한 퍼포먼스 없이. 그리고 지은이 나중에 회사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 쓰는 거. 지은이가 소리쳤다. 당신이 사기꾼인 거 알면서 왜 결혼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사기꾼? 증거 있어요? 이수진이가 준 그 자료들,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이수진이가 횡령 덮으려고 만든 가짜 증거. 경찰도 그렇게 판단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들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살아남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항상 십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걸 대비하니까. 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장모님 반찬가게 임대차 계약서 있죠? 건물주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회사 명의예요. 그리고 지은이 회사 사장님, 우리 아버지 대학 동기시더라고요. 한마디면 당장 잘릴 수 있어요. 나는 분노로 떨었다. 비겁한 게 아니라 철저한 거죠.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결혼하면 다들 평화로워요. 장모님도 가게 계속하시고 지은이도 직장 다니고 거부하면 모든 걸 잃어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8년 전 장인어른 일. 안타깝지만 그건 우리 회사 책임 아니에요.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 경찰도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문이 닫혔다.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우린 어떡해요? 정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다. 민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모든 걸 대비했다. 법도, 돈도, 권력도 다 그들 편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우린 깨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다. 지은아, 내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 뭐요? 너무 정직하게 싸우려고 한 거. 증거 모으고 법으로 이기려고 한 거. 근데 저 사람들은 법 위에 있잖아. 그럼 우리도 다르게 싸워야 해. 어떻게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던 기자. 황 기자. 그는 대형 언론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독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황 기자님? 저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8년 만이죠.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특종 하나 드릴게요. 재벌 2세의 결혼식 생중계. 어때요? 조회수 1000만 보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딸을 봤다. 민준이 말이 맞아. 법으로는 못 이겨. 근데 여론은, 사람들의 분노는, SNS의 힘은, 그건 그들도 못 막아. 지은이의 눈에 다시 불빛이 켜졌다. 엄마, 그럼. 그래. 결혼식 올려. 민준이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 방식으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계획을 짰다. 이번엔 더 치밀하게, 더 과감하게. 함정에 빠졌다면 더 큰 함정을 파면 된다. 결혼식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여보, 내일이면 끝나. 우리 8년 기다렸어. 조금만 더 지켜봐줘. 새벽 5시 지은이가 일어났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준비됐어? 내가 물었다. 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검은 한복을 꺼냈다. 상복.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새하얀 고름만 달린 검은 한복이었다. 오전 10시 웨딩홀에 도착했다. 민준 측 하객들이 벌써 와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고급차를 타고 온 사업가들, 웃으며 축하 인사를 나누는 친척들. 민준이 다가왔다. 장모님, 지은아. 잘 오셨어요. 오늘 좋은 날 되겠죠?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죠. 모두가 기억할 날이 될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만 곧 웃음으로 감췄다. 신부 대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대기실에 들어가자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다. 지은이가 상복을 입기 시작했다. 나도 내 상복을 꺼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결혼식의 상복을? 미쳤어요? 사돈댁, 진정하세요. 내가 차분히 말했다. 오늘은 장례식이기도 하니까요. 뭐라고요? 8년 전 죽은 제 남편의 장례식. 그리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사돈댁 아드님의 사회적 죽음을 위한 장례식. 민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들, 감히 막을 수 없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이미 시작됐어요. 실제로 그랬다. 웨딩홀 밖에서는 황 기자가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결혼식 현장입니다. 재벌 이세민준 씨와 그의 약혼녀 지은 씨의 결혼식인데요. 신부 측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섭외한 다른 독립 언론인들도 속속 도착했다. 민준 측이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웨딩홀 입구는 카메라로 가득 찼다. 민준이 대기실로 뛰어왔다. 당장 멈춰. 안 그러면 뭐? 지은이가 냉정하게 물었다. 고소해요? 하세요. 어차피 우린 이미 각오했어요. 근데 오빠는? 저기 밖에 카메라 몇십 대 돌아가고 있는데 오빠도 각오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들이. 조심해요, 오빠. 그 말도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지은이가 핸드폰을 흔들었다. 생방송 중이었다. 민준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었다. 손님, 신부에게 폭력은 곤란합니다. 정오. 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사회자의 멘트가 흘러나왔다.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민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쳤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곳곳에 낯선 사람들이 보였고 카메라들이 너무 많았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바뀌었다. 웨딩 마치가 아니었다. 장송곡이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타났다. 검은 상복을 입고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하객석이 술렁였다. 저게 뭐야? 상복? 미친 거 아냐? 지은이는 흔들림 없이 걸었다. 그 뒤를 내가 따랐다. 역시 상복을 입고 우리는 단상까지 걸어갔다. 민주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부, 아니, 고발자 박지은입니다. 하객석이 웅성거렸다. 민준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다. 오늘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저 신랑 김민준과 그가 운영하는 프라이멜스 자산운용의 죄를 고발하는 날입니다. 지은아, 당장 멈춰. 민준이 소리쳤다. 왜요? 거짓말인가요? 지은이가 냉정하게 물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지은이는 스크린을 켰다. 준비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8년 전 신문 기사들. 투자 사기 피해자 잇따라. 한 가장 극단적 선택. 두 번째, 아버지의 사진과 투자 계약서. 제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2017년 3월 미래에셋 투자자문이라는 회사에 5억을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났다. 세 번째, 회사 등기부등본 비교 자료. 그 미래에셋 투자자문의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저기 앉아 계신 김태준 회장님,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폐업 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름만 바꿔 프라이멜스로 재탄생했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있습니다. 지은이가 다음 화면을 띄웠다. 법인 추적 결과입니다. 전문 회계사의 검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민준이 아버지에게 보낸 이메일. 화면에 크게 떴다. 아버지, 예전 피해자 리스트 좀 보내주세요. 재접근 가능한지 확인해 보려고요. 하객석이 술렁였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면 왜 당신 이메일 계정에서 나왔을까요? 지은이가 물었다. 포렌식 전문가 검증도 받았어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바로 그때 하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김영수 씨였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가 외쳤다. 퇴직금 1억 5천, 이 회사한테 속아서 날렸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모은 피해자들이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희 어머니 간병비 3천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제 아들 학자금. 증언이 이어졌다. 생중계 채팅창이 폭발했다. 이거 실화냐? 완전 사기꾼이네. 경찰 어디 있어? 민준이 단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입구가 막혀 있었다. 피해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김영수 씨가 팔을 잡았다. 나. 민준이 발버둥쳤다. 바로 그때 경찰이 들어왔다. 진짜 경찰이었다. 김민준 씨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것이었다. 증거를 검찰에 먼저 제출했고 결혼식 시간에 맞춰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민준이 수갑을 찼다. 그의 아버지도 함께 연행됐다.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민준이 소리쳤다. 지은이가 그에게 다가갔다. 마지막으로, 왜 안 돼요? 오빠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사람들 속이고, 인생 망치고, 법망 피해 다니고, 차이가 있다면. 지은이가 차갑게 웃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민준이 끌려나갔다. 웨딩홀은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담고 있었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부의 어머니이자 8년 전 피해자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에게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돈뿐 아니라 희망까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8년 동안 우리 모녀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이 그리고 진실을 본 하객들이 박수쳤다.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절을 올렸다. 영정사진 속 남편에게 8년 늦은 작별 인사였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정 싸움은 3개월 걸렸다. 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회사 자산은 동결됐고 피해자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완전한 보상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잃은 시간과 고통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인정은 받았다. 당신들이 옳았다고. 결혼식 생중계 영상은 조회수 3천만을 넘겼다. 사람들은 우리를 용기 있는 모녀라고 불렀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책 출판 제의도 들어왔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절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으니까. 지은이는 회사를 그만뒀다. 역시 민준이 예고한 대로 압력이 들어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투자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를 열었다. 엄마, 저 같은 사람들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해요. 나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한다. 민준이 소유했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우리 돈으로 장만한 곳이었다. 가끔 손님들이 알아본다. TV에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하다. 숨길 게 없으니까.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다. 구주기. 우리는 묘지에 왔다.
남편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힘들지만 떳떳해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나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 당신은 피해자였어. 그리고 우리가 증명했어. 당신이 옳았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지은이가 내 어깨에 기댔다. 엄마,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럼. 우리 아주 잘했어. 근데 엄마 가끔은 후회돼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았으면 더 편했을까? 나는 딸을 안았다. 편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행복했을까? 아빠 억울한 거 알면서 사기꾼이랑 살면서 거짓말 속에서 아니요. 그거야. 우리는 편한 삶 대신 떳떳한 삶을 선택한 거야. 그게 더 힘들지만 더 값진 거야. 묘지를 나오며 뒤돌아봤다. 남편의 묘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8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앞으로 당당하게. 이제는 상복이 아니라 일상복을 입고 삶은 계속되니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삶은 더 빛나니까.